호족들은 모두 현재 보물 451호로 지정돼 있다. 내부 금고가 열리고 고려 왕실에서 하사한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건이 직접 하사했다는 가죽 과대는 하나하나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이것은 삼태사에 대해 왕건이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만큼 안동 고창전투 승패에 미친 삼태사의 영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삼태사는 왜 왕건의 편을 들었던 것일까? 세 그룹의 큰 호족들이 왕건에게 이제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유로서는 후백제 군대가 경주에 습격해서 이제 경영왕을 이제 살해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경상도 지역의 그 신라계 호족들에게 나쁜 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죠. 이건 이제 왕건에게 이제 우리가 붙어야 되겠다. 후백제에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민심의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안동 지역의 호족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은 이제 안동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지형지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지세에 관한 정보랄까, 이런 것을 이제 왕건에게 제공해줬기 때문에 후백제 군대가 안동의 병산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동 고창전투 직후 삼국의 판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경북 쪽의 30개 군현과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개 성의 호족들이 왕건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을 보장받길 원했던 당시 호족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복 활동을 벌이던 견훤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932년) 견훤에게 결정적인 비수를 꽂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신의 신복이었던 공직이 왕건에게 귀부를 한 것이다. 당시 공직과 그 아들의 대화를 보면 그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견훤에게 등을 돌린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의 예를 통해서 당시 호족들의 실상과 특징 같은 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은 그 후백제 견훤의 오랜 그 신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대승을 하자 자신의 그 영역 그리고 백성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왕건한테로 귀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러한 점이 당시 호족들의 그 독자성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향배를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그 호족들의 그 특성을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의 귀부로 인해 오랫동안 후백제 세력이 있었던 호족들이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한다. 934년엔 충남 지역의 30여 개 성이 왕건에게 귀부한다.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견훤. 그의 나이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주의 완사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완사천은 나주시청 앞에 있는 우물을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자, 이곳에는 이 지역 여인과 타 지역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완사천을 지나던 한 남자가 이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인네는 급히 마실 것을 걱정해서 이 버들잎을 띄워서 물을 건넸고, 둘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시원합니다. 자, 이 타 지역에서 왔던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왕건입니다. 그리고 물을 깃던 그 여인은 고려의 두 번째 왕인 혜종의 어머니인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자, 이 오씨 집안은 이 나주 지역에 있어서 아주 대호족이었습니다. 왕건은 결혼을 통해서 이 오씨 집안과 결속이 된 거죠.
자, 이 왕건이 오씨 집안과 이 연결이 된 것은 이 궁의 부하로 있던 왕건이 나주로 군사를 이끌고 왔던 903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주는 왕건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후백제 영역에 있던 그런 지역이 이 고려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주 지역입니다. 지금의 나주와는 좀 다릅니다. 이 나주 지역은 단 6년간을 빼놓고선 계속해서 왕건의 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등 뒤에서 견훤을 위협했던 왕건의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건은 이런 나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려사의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가 수군을 이끌고 금성을 점령하니 주변 여러 섬의 이익이 모두 들어와 그 세력으로 마침내 삼한을 통일하였다. 여기서 이 금성은 바로 나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왕건이 이 여러 섬의 이익으로 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견훤의 패망을 부르는 결정적인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섬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 삼국시기 나주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의 화원반도 곳곳엔 청자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부 지금 가마터 흔적들이거든요. 뭐 이런 그릇들, 여기 해물이급인데 이게 10세기 초 정도 스타일입니다. 그럼 후삼국 시대, 후백제 뭐 그러죠. 그때 시대 시대입니까? 9세기 무렵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희미한 원이 이것은 고려 청자의 초기 형태다. 완전 중국식은 여기 제작이 되는 지금 여기에서 생산된 그 그릇의 형태를 보면은요, 거의가 중국 그 월주요 양식을 거의 그대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중국에서 직접 기술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술 지도를 했다든지 또는 배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월주 지방의 청자에서 시작된 월주요 양식 청자는 당시 청자를 굽는 기술 중 가장 뛰어난 선진 기술이었다. 월주요는 유명한 고려 청자의 전신이기도 하다. 멀리 중국의 최첨단 청자 기술이 어떻게 이곳에 전해져 대규모 생산지를 이뤘을까? 화원반도에서만 모두 60여 개의 청자가마터가 발견됐다. 전국 청자가마터의 약 80%가 이곳에 몰려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런 그 도자기는 국내 국외적으로 하나의 그 중요한 고부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전후해 가지고 국제 도자기 무역선들이 서남해 지방에 굉장히 그 빈번하게 왕래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바다의 해저 유물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가마터에서 작은 봉우리 하나만 넘으면 방포라는 바닷가 마을이 나온다. 이곳에 뚝방을 세우기 전까지 포구가 있었고 그곳으로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포구니까. 예. 근데 왜 당포라 그랬어요? 포구가 있으니까 당포라겠죠.